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29일이 됐습니다. 예, 벌써 목요일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목요일 날 인사드리는 오늘 진행 맡게 된 저는 개그맨 김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뭐 메가급 기사가 터지고 있는 요즘에 사실 뭐 자고 일어나면 뭐 하면서 또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깨게 됩니다. 그런 기사 내용들 저희가 달아보는 닭간다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이번 달 안에 6만 명의 구독자를 만드는 게 정말 우리의 큰 목표였는데 그 목표치에 부응할 수 있게 여러분들 6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목표 이루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은혜 잊지 않고 저희가 보답하는 채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로 저희 영상 많이 추천 좀 해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서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뉴스 함께 보실 세 분 모셔야 되는데 우리 큰형이 지금 오시다가 약간의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살짝 늦는다고 하니까 먼저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우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건강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말로 건강하게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목소리가 역시 힘이 넘치는 우리 이민찬. 오늘 또 뉴스가 많은데 우리 이민찬의 목소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더 신나 보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 설주한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 우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월요일에서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요일 날 좀 힘들다 그래서 또 긴급 수혈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 머리 스타일이 지난번이랑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대충 하고 나온 얼굴도 좋아 보이고. 얼굴이요. 얼굴은 뭐 발랐습니다. 컨디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 자, 빨리 오셨네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어. 액땜이었어, 액땜. 이쪽으로 괜찮습니까? 그냥 또 접속사가 왔다 그래가지고. 직진이구나, 직진 형님. 방송 시작 안 했어? 했습니다. 했습니다. 선배님 사고 나셨다 그래가지고 깜짝 걱정했어. 놀라서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와주셨습니다. 우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형님,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와주셨습니다. 컴온. 감사합니다. 뭐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괜찮나요? 정비소. 가봐야 그런 문제는 아닌데 다행이다. 그래도 내려서 얘기도 좀 하고. 그렇지. 잘했어요. 명함 주고받고. 혹시라도 여기 사고 났을 때 혹시 강성필이다 이거 안 하시는 거예요? 알아보지는 않던가요? 전혀 뭐 없었습니까? 전혀 똥 밟았다 그런 표정. 그랬어요. 어쨌든 무사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6만 명이 넘는 채널 우리 여의도 너머 TV에 닭간다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부쇼 들어가기 전에 여의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소개를 여러분들 잠깐 해드릴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 또 이제 닭간다 시청자 구매자들을 위한 또 구매자들이 또 인정한 최고의 품질로 만든 육포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고마운 분들께 여러분들 선물을 하시라고 저희가 육포 3종 세트를 이렇게 선물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선물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급 포장 선물 세트인데요. 이제 한 2, 3주 후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세 가지 맛의 육포를 준비를 했는데 용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맛, 치즈 맛, 매운맛 이렇게 각 5봉씩 해가지고 육포 15봉 대용량을 착한 가격 29,900원에 여러분들 모십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육포. 육포 여러분들 사실 이제 겨울철에 집안에서 따뜻한 집안에서 맥주 안주로 먹기에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1차 하시고 2차 때 가볍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육포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고향 가실 때 혹은 가족들이랑 친척분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실 때 맛있게 드시라고 세 가지 맛을 취향껏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는 육포, 저의 유행하는 쩌포,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은 마포.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육포. 뭐 개그맨 맞아?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나 목요일 날 오늘 긴급 투입 됐잖아요. 네. 아니 목요일 날이 굉장히 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비해서 이게 조회수가 좀 부족하다. 아 긴급 투입 됐습니다. 오늘 더 떨어지겠네. 월요일에 살리고 왔습니다. 오늘 더 떨어지겠네. 아, 좋아요. 벌써 월요일에 살려놓고 예. 잘생긴 문성원 놔두고 아. 일단 여기 제가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연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만나고 품질 좋은 육포를 여러분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배송비 안 받고 저희가 29,900원에 15봉지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아니면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문 주시면은 쉽게 상담원과 함께 주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51-5280입니다. 예. 자, 배송비 안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배송비 안 받는 이유가 뭐죠? 예, 한 100봉 시키면은 가니까. 김기욱이 대신 가니까 예, 배송비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예, 그거 확인하려면 시켜야 됩니다. 예, 혹시라도 100세트를 시키면은 예, 예, 많이 당황한 것 같네. 세트면 직접 들고 가야죠. 아 그럼 200세트 하면 설주환까지 같이 아, 갑니다. 제가 따라갑니다. 예. 300세트면은 강선필도 가야 이민찬이 갑니다. 갑니다. 예. 네. 한 500 500세트 시키면은 다 가지 우리가. 제가 저희 아버지 모시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주문 전화 편하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 해부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또 큰 게 하나 터졌죠. 오늘 아침에 우리 국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습니다. 제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최고위의 의결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강석필 우리 형님께서는 제가 말하면 조금 더 가장 행복해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아유. 아니 국민 지금 이민찬이 제일 행복해 하고 있잖아요. 아유, 제가요? 아니에요. 음. 저 되게 참담한 심정입니다. 참- 참담한가요? 예. 아니 첫 번째로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명이 되냐 마냐 이걸 가지고 궁금해하고 뭐 기대하고 이런 사람은 정치 하수. 이미 고수들은 한 2단계를 더 넘어가지고 네. 한동훈이 뭐 창당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하수. 창당까지도 하수야. 네. 그러면요. 이미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어. 과연 국민의힘이 당선되느냐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어부지리 하느냐 네. 이 세 가지를 두고 지금 이제 치열하게 고민에 들어갈 때입니다. 국힘의 베이스 캠프인 대구에 네. 과연 한동훈이 네. 약간 똥칠할 것이냐 네. 안 할 것이냐 요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조금 설명 더 드리면 음.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으로 누군가 출마할 거 아닙니까? 해야죠.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네. 국회의원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내려놓은 자리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뜨겠죠. 그러겠죠. 네, 거기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거라는 예상이 강하게 든다. 아하. 왜? 왜? 저는 잘 모르는데 네. 대구가 또 어떤 개혁적인 네. 또 잘못된 불의를 좀 바로잡는 네. 뭐 이런 또 시민 의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앞서가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까지 민주당이 안 됐던 거예요. 네. 야, 우리 팬인지 알았는데. 오늘 한가락 날렸어. 네. 좋아. 좋아. 네. 그래서 좋았어. 여기에 이제 기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석 밥상머리에는 음. 서울시장, 부산시장보다 오히려 대구 재보궐 국회의원 누가 되는가가 더 뜨거운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하. 대구의 재보궐이 누가 될 것인가? 네. 자, 그렇다면 대구시장이 출마할 것 같은 후보자 네. 좀 추려본다면 누가 있습니까? 국힘에. 추경호 의원하고 네, 추 선생. 주호영. 주호영 의원 네. 그 두 분인데 네. 주호영 의원은 수성구고 네.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달성군인가요? 달성군입니다. 달성군가요? 네. 아니 그러시죠. 군. 군 해야 그러니까 그럼 달성군은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보수세가 진짜 그 안에서도 되게 센 네. 곳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비벼 볼 만한 데가 이제 수성구가 이제 뭐 대구의 대치동이다. 네. 교육열도 높고 네.
지난번에 김부겸 의원이 거기서 되셨었어요 한번. 김부겸 의원이 거기는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개혁적인 세상 뭐 좀 그런 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지금 되냐 일단 대구시장이 되는 것도 그렇고 출마를 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굳이 출마를 네. 하실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대구로 먼저 아까 댓글에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뭐라고? 워낙 우리 닭간다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정치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대구가 우습냐? 음. 이런 말씀을 남기시더라고요. 아하. 저는 대구행을 선택한다. 네. 그것은 오히려 더 늪에 빠지는 것이다. 아하. 스스로 늪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냐하면 네. 대구로 가는 것은 일단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대구로 출마해. 그게 무슨 거기서 국민의힘을 이기고 돌아왔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목표가 국민의힘을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단 지지층 내에 돌아선 지지층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하.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주요 지지층을 봐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이 누구냐? 네. 우리 다 한동훈 전 대표 행사 가면 다 모여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50대 이상의 여성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그런 것 말이에요.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유권자 등을 갈라쳐 갖고 본인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안 찍는 그 타겟팅을 해서 본인이 지역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준석 대표처럼 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언론도 주목하고 막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구의 연고가 전혀 없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리고 이 탄핵 국면과 개헌 비상개헌 국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여줬던 당내에서의 모습 네. 그리고 이 징계 국면에서 보여줬던 리더십, 네. 정치력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했을 때 과연 정치의식이 높은 대구 유권자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실까? 저는 뭐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가가지고 경선을 할까? 출마를 할까? 그러니까 질 거면 명분 있게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개항을 출마를 일찍 선언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안 됐죠. 네. 아니면은 아산, 충남 아산,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를 선택을 했다. 일찍 뛰어들었다. 그랬으면 이렇게 상황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선택하는 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지 못했고 그 희생하는 모습을 당내에서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자꾸 본인이 어떤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탄압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조작감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작감사가 맞고 만약에 조작감사가 맞고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많은 국민들,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이 설명이 잘 됐다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제명에 대한 찬성하는 여론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다도 이 문제 사안, 당원 게시판 사태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정치인으로서의 그 정치력을 보여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내에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 국면에서 보여줬던 이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들 때문에 당내에서도 민심이 굉장히 이반이 심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저하고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서너 달 전에 했어요. 서너 달 전에 이미. 역시 고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우리 시청자들도 알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산에 먼저 내려가서 선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정권이 취임해가지고 재보궐이 확정된 데는 인천 계양을 하고 충남 아산밖에 없었어요. 어허. 근데 인천 계양을은요 원희룡 정 장관 갔잖아요. 네. 감동 있었습니까? 음. 그냥 지고 끝났어요. 앞으로 지금 뭐 호흡기 달아야 될 상황이에요. 음. 그런데 충남 아산은 그래도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한테 절대로 장동혁 지도부가 공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저는 당원권 3년을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제명 혹은 당원권 3년. 근데 그러면 공천도 안 주는데 그럴 바에는 본인이 먼저 가가지고 밭을 갈고 있으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제명은 고소하고 공천을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도 사실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요. 그게 먼저 플레이를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도 몇 번을 말했어요 제가.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제명까지 몰리고 이제 와서 이제 대구 무소속 나간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먼저 본인이 나간다고 그렇게 선점을 해놨으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든지 차라리 이런 구도가 잡힐 텐데 그러니까 대구에서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험지라도 달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다 지나가 버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네. 한 발 더 나가서 궁금한 지점이 또 있어요. 어떤 지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설전 변호사가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한번 당선된 적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 아 그래 한동훈이 내려와? 그러면 국민의힘이 후보가 나와 표가 갈릴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그러면 우리가 좀 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에 내보낼까? 아니면 수성에 내보낼까? 이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지지율도 1위입니다. 또 행복한 그래요? 고민을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나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 대구 우리 식견이 높은 대구 우리 유권자분들은 뭐야 표가 갈려?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재명 정부 이렇게 폭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야당 집권 여당에게 또 줄 수 있어 의석을 안 돼. 그러면 결집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어요. 국회 의석 민주당이 지금 법률권 190석인데 191석이 되는 거야 민주당이. 야,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 진영에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네. 완전 쓰레기 되는 거네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빨리빨리 아산 찾아가서 박 갈고 있었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이런 배신자 프레임에 안 빠지는 거고 어. 나중에는 이제 이민찬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겨도 역적되는 거거든요. 맞아. 사실 이제 본인들은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해석이 나름이기 때문에 과거에 손학규 대표가 이 분당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네. 정세균 전 총리가 종로에서 살아 돌아왔던 것처럼 나름대로의 대구에서 어쨌든 간에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네. 그래도 본인의 이름값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전 제가 그럼 대구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의 성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떤 성향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에 대해서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어요. 테스트를 한 번도 안 네. 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이란 정치인이 팬덤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팬덤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네. 그런데 그 팬덤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분들은 한동훈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 전부 다 모인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동훈 측에서는 이게 일부다라고 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 대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예요? 배신자 계보가 있어요. 과거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 대표, 근데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제 이어지는 배신자 계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에 2명 생기니까 약간 그게 해석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빠져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이준석을 롤모델로 삼아봐라. 왜? 배신자 프레임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창당해가지고 어쨌든 비례대표 2개 만들고 화성에서 지역구 의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또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져가니까 국민의힘 거대 야당에서 손 내밀잖아요. 우리랑 하자. 막 지금도 막 특검 하자고 하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무언가를 어쨌든 이뤄내긴 이뤄내야 되는데 어쨌든 스스로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너무 민심을 많이 잃고 또 국힘에서도 너무 제명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사안이 너무 15개월이나 된 문제예요. 이게 네. 15개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겨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제명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본질적인 당원 게시판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명의도용이 일어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명의도용을 해서 대통령 부부 그리고 어디 당내에 있는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사과나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던 이 모습들, 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다 국민들 인식 속에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 그럴 수 것이에요. 있지. 예. 그러면 과연 이분이 재보궐선거에도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명의도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참담하고 굉장히 아쉬운 게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올 문제였냐. 전 당원의 한 사람도 정말 그게 제일 전 슬픈 얘기예요. 아니 빨리 매듭을 줬으면 좋았을 걸. 왜 본인이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고 또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또 탄핵에 찬성해서 그렇다 그러고 제2의 계엄이라는 얘기를 하고 지지자들의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본인이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제명됐잖아요. 예.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측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아니 뭐그 주변도 주는 거예요? 그렇고 제가 아, 그 방송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자 이한 기사 제명됐잖아요. 네. 쏟아지는 비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맞아야 돼. 그냥 맞을 때는 그냥 좀 시원하게 불쌍하고 그냥 네. 맞으라 이거야. 아, 비가 올 땐 맞아버려라. 맞으면서 계속 하지 말고. 네. 하지 말고. 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는 건져라. 뭘 건지냐? 나 같으면 국민 여러분 오늘 장동혁 지도부가 저를 제명했습니다.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이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어허. 제가 수용하는 이유는 네. 대신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제명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제 거론하지 맙시다. 내가 책임졌으니까. 네. 그렇게 딱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이 사단을 내놓고도 해결을 못하고 또 나중에 뭐 할 때마다 또 그렇지. 당원 게시판 네가 썼냐 내가 썼냐 아유, 어디서 지겹지, 썼냐 그럼. 몇 시에 썼냐 막 예. 이거 나오면 안 되거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과연 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참 근데 좋은 얘기다. 안타까운 게 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의 주옥 같은 얘기가 네. 많이 반영이 됐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믿고 정치에 영원히 끝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또 북코선터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잠실 실내체육관, 대형 체육관에서 지지자분들을 모아놓고 북코선트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북코선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너무 우리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길을 가면 이게 제명이 되면 희생하는 모습, 뭔가 피해자 모습을 피해자 서사를 그려야 돼요. 근데 그 피해자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안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동정 여론이 발생하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지지자들 모아놓고 또 지금 현 지도부 비판하고 이런 모습을 또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과연 뭐 본인에게도 이롭지가 않고 당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역시 네. 언급량의 양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미장이 신나 있는 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목소리 톤이 많이 올라가 있어. 네. 슬퍼, 진짜 슬퍼요. 아 오늘 네. 감 좋아. 감 네. 좋아.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네. 또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 오늘 말씀 많이 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사실 남의 이민찬 돈 얘기. 부위원장이 말하기가 네. 어려워. 직접 말하기가 좀 그렇지. 사실 그럴 거야. 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실수한 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만 안 갔어요. 근데 주변에서 중립적인 그러니까 지도부 편 말고 당내 좀 중진이고 좀 중립적인 의원들이 네.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막 가라고 했대요. 네. 근데 그때 나는 못 간다라는 이유가 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가해자한테 가고 위로해야 되냐. 거기에 이 중립적인 현역 의원들이 많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그걸 바로 캐치하고 마음 편하게 제명시킨 거예요. 아 중립적인 입장이. 네. 그러잖아요. 아니 막 나는 너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는데 네. 그렇게 안 됐어. 네. 그러면 사람이 허탈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지. 예. 우리 설전 변호사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지금까지 뭐 행보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의 뭐 행보에 대해서 걱정되는 거 없습니까? 걱정은 저를 걱정해야 돼. 아니, 사람이 그래도 현명해. 조언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똑똑해. 조언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아. 뭐
조언해줄 얘기. 남의 어떤 좀 주변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무총 같이 최고위원, 수석최고위원 할 때도 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좀 주변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위치 가면 다 그런가 봐. 왜냐면 뭐 저는 여기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준석 대표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에 보면 이준석 대표도 남말 잘 안 듣는다 그랬거든요. 보통.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전 대통령은 뭐 다 할 것도 없이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정치인은 진짜 어떤 좀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직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뭐 정치를 같이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정치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시련의 시기고 개인기로 돌파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뭐 할 수 없다. 본인이 메시가 될지. 지금 이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이 여러 여론조사가 서울시장, 경기지사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도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하면 뭐 당내 후보들 중에서는 뭐 3, 4위 그리고 경기지사는 뭐 4, 5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크게 호감을 지금 못 갖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이 보궐선 6.3 이 선거에서 본인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 또 굉장히 큰 상처,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상황을 좀 현명하게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이번 기회에 바둑을 좀 배워야 돼요. 바둑. 이게 수를 좀 알아야 되니까. 뭐 지금까지는 제가 봐서 오목두두시 정치하는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막 네 개 맞기 막 3, 4 맞기 좀 급급해 보이는데 이럴 때는 정말 어렵겠죠. 사람 마음의 문제니까. 근데 저 같으면 본인 이제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하면 대선 주자들이 생각하는 국가 전반적인 아젠다 하나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뭐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러 저는 좀 유학을 떠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당제라든지 아니면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어떤 아젠다를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좀 조금 어떤 콘텐츠적으로 뭔가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면 언젠가 찾을 겁니다. 정치 공부를 좀 하고 진짜 성필이 말 들으 사회성을 좀 기른 다음에. 근데 진짜 기시감이 있네요. 이 얘기를 예전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했어요. 그때 비대위원장 끝나고 당 대표 끝나고 이때도 바로 출마하지 말아라. 대선 경선에 유학을 가시라. 유학을 가서 조금 더 쌓고 시간을 보내고 와라. 그러면 독일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좀 의미부여가 되잖아요. 다당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근데 정치인들 간다고 공부 안 해요. 그냥 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잘 포장을 해줘요. 어디 딱 하나 적두고 거기서 뭐 다당제를 연구하고 있고 누굴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한두 번 만나고 이러면 굉장히 크게 기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역시 거죠. 이민찬이 제일 신났어. 아니 그렇게 우리 강서필 선배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도 대구 출마도 사람 성향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성향이 뭐 어떤 성향이냐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뭐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성향을 모르지만 그냥 겉으로 제가 보는 것을 좀 탐구를 해보면 그분은 그냥 한 방에 크게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증명을 해보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대구 가가지고 딱.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저희 민주당의 박영선 전 의원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썩 그리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의 정치를 은퇴하다시피 하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실리콘밸리 근처 가가지고 연구원으로 가가지고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냈거든요. 공저로. 근데 그게 벌써 AI 반도체와 관련 반도체 혁명인가 전쟁인가 그 책인데 그게 벌써 나온 지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박영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꼭 디테일한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앞으로 이 반도체 AI가 앞으로 이제 그 미래의 경쟁 시대가 될 화두가 될 아이템이 될 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이 반도체 AI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냐? 김대중의 엘빈 토플러
선정일로 만나가지고 인터넷에 대해서 깨닫고 선정이 만나가지고 인터넷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우리나라에 광連선을 다 깔았던 것처럼 박영선도 다 그런 만나니까 근데 벌써 2년 지났는데 지금 AI 반도체가 얼마나 화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제가 아까는 뭐 다당제란 뭐 이런 쉽게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좀 법률가를 좀 떼는 좀 다른 어떤 이공개적인 그런 다른 어떤 류의 좀 아젠다를 찾아서 박영선 의원을 평택을을 주시면 되겠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이 확정됐다라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따가 2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2시에 또 기자회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짝 이 방송 딱 듣고 제가 했던 딱 그 말 당원 게시판 여기서 끝냅시다. 딱 하면 하고 콘서트도 그 뭐 어디서 하는데 2만 명이 오고 20만 명이 오면 뭐 합니까? 이거 지금 본인의 엄만 쌓는 지금 거예요. 토크 콘서트 할 때가 아니다. 한풀이야 한풀이. 그 팬덤이 독이 돼요. 그 팬덤이 독이 돼요. 장성철 소장이 어떤 방송에 그랬죠. 팬덤만 남으면 안 된다. 진짜 그러면 결국에 그게 진짜 이민찬 대변인 말에 따라 팬덤이 독이 돼버린 상황에 와버린다. 그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그쪽 가까우신 분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짠물만 남는다. 강성 당원만 남으면 선거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팬덤에 갇히고 그 팬덤의 목소리만 들으면 그 팬덤의 성에서 본인이 고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주류 언론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강성필 부대변인 같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듣고 행동을 하셔야지 판로가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하시겠죠 뭐. 예.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지금 2,300명 넘어가는 우리 시청자분 보여주고 계시는데 좋아요 버튼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진짜 좀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응원해 주시면 우리가 꼭 협박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좀 친화적으로 예. 자 한동훈 제명에 반대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한 번 누르고 한동훈 제명에 찬성하시는 분은 3번 누르세요. 어쨌든 좋아요 버튼 누르겠네요. 2번 누르면 안 되지.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취소돼.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대변인 진짜 똑똑하다.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프로 방송인이야. 좋았어요. 어쨌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자 이은찬님께서 계좌 후원 5만 원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뚱토끼님이 설주하는 속상한가비 하는데 뭐 제가 왜 속상하죠? 표정이 계속 얼굴이 안 좋아. 형이 한바라고 여기서 그러시던데. 제가요? 네. 어제 말이 없더라고. 제가 표정이 안 좋은 거 어제 네. 우리 강성필하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너무 멀쩡하신데. 그러니까 한 분은 멀쩡한데 왜? 어리잖아요 성필이는. 둘이 뭐 몇 살 차이 안 나 보여요. 어쨌든 두 분이서 친한다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자 모르겠다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국민의힘인가 구구의힘인가 이준석은 왜 장동혁 단식장에 가서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다는 정치의 스승 김종인 어르신의 말씀.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고양이든 누구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만나지 말라는 어르신의 말씀인듯이라고 보내주셨고 우리 성남총각님께서 징계가 잦아도 악플은 달린다라는 얘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옛날에 그 당국비 틀어도 새벽이 온다라는 YS의 말을 인용을 해서 최근에 그 YS의 어떤 그 일대기까지는 아니고 그 영화가 이번에 그 나왔거든요. 한동훈 대표 그거 보러 갔다던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봤어요. 그 약간 미리 시사회 같은 걸 해가지고 그때 박상수가 왔었거든. 그 다음부터 YS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약간 좀 감명 깊었나 봐요. 그게.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재미는 있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YS가 조금 IMF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공이 있는데 그 공이 이 IMF라는 과에 너무 묻혀버린 감도 있구나. 맞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맞아. 이거 YS가 하나의 척결, 그 다음에 그 금융실명제 실시, 뭐 이런 아주 위대한 업적이 많은데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그래요. 한나라당 국민의힘이 그런 유산들을 잘 부각시키고 과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정치적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렇지.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국민들께 포장해서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
평가가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근데 YS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보수 지역에서. 근데 이게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직 대통령 중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10년 주기로 비교를 한번 해보거든요. 대통령 하게 보면. 그런데 이제 M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상당히 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네. MB가 잘한 것들도 아, 그럼요. 꽤 많아. 그리고 뭐. 외교, 서울시장 문제 외교나 이런 부분은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민주당 쪽이었으니까 그렇게 비판만 했었었는데 그렇게 비판을 아니 할 일이었나? MB였으면 지금 미국 가 있죠. 뭐 환율을 다 해소하고 왔지. 약간 관세 협상도 끝냈지. 네. 좀 재평가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잘한 건 잘한 거 하고 못한 것도 지적하고 그럼요.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도 그 상대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편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것만 기억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게 좋아요. 그렇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많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이 다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어제 술자리에서도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가니까 확실히 주식 얘기를 안 할 수는 네, 없더라고요. 안 할 수가 보니까 없어요. 저도 진짜. 관심이 없는데 네. 주식 얘기를 안 하면 그러니까. 뭐, 저만 외톨이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서. 뭐 저희가 어저께 강성필 그 우리 저기 부대변인의 네. 핸드폰을 보고 캡처를 제가 제 사진기로 찍었어요. 오.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을 제가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야 되겠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공개했던 그 포트폴리오 네. 그냥 뭐 AI 방산, 네. 코덱스, ETF 지수 네. 몇 개 딱딱딱 했는데 뭐 107%, 127%. 빨간색이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기본 80%씩 그걸로 많이 먹었네요. 먹었다니 사람아.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하죠? 주식으로 뭐 얼마 먹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소득이 생겼다. 기분이 좋다. 아, 근데 이제 또 이게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저는 약간 불안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이게 치고 그렇지, 올라가니까 주식이 너무 빨리 아니, 오르니까. 근데 네. 내수 관련 주식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쵸. 솔직히 네.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로봇 그게 이제 앞에서 끌고 있으니까 지금 지수가 확 올라가 보이는데 실제 내수 관련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식 아예 안 올랐어요 그쪽은. 근데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라요 주식이나 경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그 지금 현업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숫자는 많이 오르는데 펀더멘털 자체가 같이 따라주지 않는 형국이어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식 나름의 이 전문가로서 아마추어 전문가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리 있게 받아들이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과거에도 이 금투세 폐지, 뭐 유예, 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도 제가 목 터져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의 문제점은 금투세가 아니라 주주 환원이라든가 물적 병합이다. 그게 뭐냐면 주주 환원이라는 거는 회사가 10,000원을 벌었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9,200원을 개인 주주들한테 돌려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숫자가 반대입니다. 2,900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를 회사에 쌓아둬요. 자사두라든가 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돌려주냐 9,200원을 네. 자기들 주식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려. 그럼 주식이 10,000주였는데 얘네들이 1,000주를 사가지고 없애버렸어. 그럼 주식이 9,000주로 줄었잖아요. 가치가 그럼 올라가네.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최근에도 SK 하이닉스가 12조를 사가지고 매각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상법 개정에 통한 이 자본시장 건전화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도 38%예요. 중국이 사회주의인데도 32%를 돌려주는데 우리가 29%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기 때문에 오른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자회사가 인스타그램입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보고 페이스북을 샀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떼내버려. 그러면은 페이스북 주식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인스타에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 버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 해버린다고 이게. 물적 분할을.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은 오늘 뭐 다루려고 했던 주제는 아닙니다만 갑자기 주식 얘기가 코스피가 갑자기 오른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이게 그냥 한동훈 대표한테도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먹고 사는 문제에 맞아요. 제일 맞아요. 관심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도 좋은데
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로서 이 고민을 좀 하고 본인이 또 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알겠습니다. 좋지 예. 않을까. 한동훈 대표 얘기하다가 코스피까지 나왔습니다. 예, 살짝 3,000% 빠졌는데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다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됐었죠. 예. 사실 이제 그 검찰이 구형한 거는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이제 징역 11년 그리고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요. 이럴 줄 예. 알았어. 근데.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특검이 얼마나 수사를 못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네.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항상 제가 김건희 특검 진짜 이상하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 맞냐. 이건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건 특검의 책임이었잖아요. 네. 그럼 공소유지 해가지고 유죄 받게 하는 것도 특검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본시장법하고 그 저기 뭐야 여론조사 이건 검찰에서 하고 있던 거였어요. 하고 있는 거 인수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으면 어떤 증거를 보고한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특검이 정말 돈만 썼다. 진짜 특검을 진짜 나중에 감찰 내지는 특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는 그 독직 폭행, 독직 치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양평군 네. 그 공무원 돌아가신 부분은 너무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진짜 언제고 저는 이거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어제 그 판결을 보면서 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어요. 이성윤 의원. 예. 네, 왜요? 왜냐면 중앙지검장 했던. 예,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요,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참 이 검찰총장 하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할 때, 문재인 정부와 이 갈등을 본격적으로 빚을 때, 그때부터 이 수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배제해라. 그리고 자신의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하여금 이 서울중앙지검이 1년 한 6개월인가요? 탈탈탈탈탈탈 털었죠. 그래 탈탈탈탈탈 털었죠. 한 1년 6개월, 7개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거나 기소를 못했어요. 기소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기소 못하고 죄를 못 밝히지 못할 거면 그냥 없애라, 빨리 끝내라, 무혐의 종결을 시켜라. 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할 수가 없죠. 민주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되게 생겼는데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대선에서 윤석열 전 검사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가 안 되는데 무혐의 빨리 끝내야 되는 거를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정치 쟁점화를 시켰잖아요. 정치 쟁점화 시켜서 명태균 게이트랑 묶어갖고 지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면서 정권을 흔들었죠. 근데 결국 민주당이 선택한 그 특검이 6개월 동안 또다시 탈탈탈탈탈탈 털었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 이 문제도 결국에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양평 고속도로도 규명하지 못하고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른 명태균 게이트도 유죄를 못 받고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옥 같은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죠? 주옥 같은 말씀. 네. 검찰 기소를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검찰을 비판해야 된다.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무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특검을 비판해야죠. 근데 왜 민주당은 지금 법원을 비판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을 비판해야 된다. 특검을. 특검을 비판해야 된다. 민주당 쪽 이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못 풀었어. 예. 지금 못 풀고 있어 이제. 목까지 풀고 있어요. 일단 예. 어제 그 판결 내용을 보고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고 뭐 그렇지. 눈물을 흘릴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지. 아니 뭐 이럴 거면 내가 그냥 보통 내 재임 기간에 내가 특검도 다 받고 할 걸.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게 됐나. 아하. 아유 정말 화가 날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기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저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검찰이 수사가 부실했다,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그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차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어제 판결로 인해서 완전히 불법 여론조사 이 범죄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아니 명태균에게 받은 여론조사가 유죄가 아니다. 근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만 여론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곧 다가오니까 다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이게 무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불법으로 돈 주고 받는데 계약서 씁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또 표현도 웃겨. 감히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 명태균이 비용 청구서를 줬는데 이게 많이 부풀려져 있더라. 근데 감히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풀려진 청구서를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신박한 논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준석과 윤상현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들어준다고 했다고 하면 이준석이나 윤상현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금품수수 이게 정말 지평입니다.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했잖아요. 왜? 의례적이니까 인사차, 축하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가 디올백 300만 원 이 정도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들이 받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거든요. 근데 또 하나 남긴 거예요. 샤넬백 한 800만 원짜리 그냥 인사차 처음 봤을 땐 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축하용, 인사용, 의례적. 사실 두 번째부터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은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기소 안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한 특정 정치 세력에서 너무 이거 감정적으로 지고 흔든 거예요. 네. 물론 잘했죠. 잘해서 정권을 얻어냈으니까 그건 뭐 민주당이 잘한 부분도 있는 거지. 어찌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휩쓸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소를 불기소 처분을 할 게 아니라 나 같았으면 기소를 했겠어요. 재판을 받아버리면 되거든. 네, 그러면 그게 확장돼 버리면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수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그 당선됐을 때 제가 그쪽 수사 검사를 아는데,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하기로 합의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날짜까지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일날 아침에 못 간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당시는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면 권오수 씨나 5명이 다 구속돼 버렸었거든. 맞아요. 그 당시. 그래서 자기가 가면 구속될 줄 알았나 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솔직히 뭐 나온 게 없잖아요. 물론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법에서는 아니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그럼 뭘 가지고 그냥 심증만 가지고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저는 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돈 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통화 녹음된 거 보면 뭐 몰랐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뭐 그런데 저는 판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 그러냐면 변호사로서 솔직히 기록을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왈가왈부 옆에서 떠들어봐야 기록도 안 보고 얘기를 한들 기록 본 사람이 제일 정확해요. 네. 주가 조작 얘기하면은 봐. 이게 또 무죄 때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의 전체를 나눈 게 아니라 일부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제가 은행 가서 1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네. 네? 여기 있는 4명하고 같이 3명하고 뭐 25만 원씩 전체를 나눠야지만 이게 죄가 되는 거고 그 중에 50만 원만 떼가지고 50만 원 나가고 50만 원만 나누면은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쩐주잖아요 일종의 돈을 댔잖아요. 근데 네. 주가 조작에서 쩐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뭐 주식을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처럼 얘기해 주시면은 그 김건희에 대해서 유죄를 판명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 나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다만 어쨌든 수사가 부실하든 증거가 없든 부족하든 간에 이게 법적으로는 처단하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하고 네. 아예 잘못이 없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 저는 그 말씀 근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둘 다 화나는데. 둘 다 화나는데. 덜 화난다. 아니 저는 근데 이분 저 그런 거죠. 지금 이 어제 나온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네. 민주당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정치 쟁점화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의혹은 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도 굉장히 흔들었죠 많이. 그리고 나서 뭐 그 부분을 이제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니까 아니 이게 맞느냐?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어쨌든 그 이후라도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됐잖아요.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이런 문제에 연루된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저는 그 공격 소재를 만들지 않고 정권을 완수하고 더 좋은 정치로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것 굉장히 이건 지탄받아 마땅하고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정권을 지속적으로 흔들었던 이 부분까지 모든 게 용인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잣대를 이재명 대통령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대장동 의혹이나 뭐 이런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문제 이런 것들에서까지 적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무죄가 났다 그러면 무죄인데 왜 그랬냐? 무죄다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의 어떤 정황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주변인들은 유죄가 나온 상황 이 부분까지도 살펴서 본인들도 잘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면 저 굉장히 아름다운 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근데 저는 이거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판결은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전주했던 손모 씨 같은 경우에 1심에서 그분이 무죄 나왔던가 벌금 나왔던가 그랬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나왔어요. 1심 무죄. 1심 무죄였죠. 근데 2심, 2심에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강조로 있거든요. 해서 예, 6개월의 집행유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1년 6개월이든 2년 6개월이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남은 수사도 있잖아요. 네. 모르겠어. 이제 그게 다 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에 나오기는 어렵겠다. 네. 근데 어제 저는 일단은 뭐 저기 통일교 금품 수수 문제도 뭐 아까 강성필 대변인이 비판한 점도 저는 뭐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사법부 가지고 뭐라 하지 말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15년 구형했는데 지금 특검이 구형한 게 정상인가요? 그 정도 구형 안 해요 보통. 이게 김건희가 아니라 그냥 그냥 A씨였다. 그냥 일반적인 법원에서 그러면 15년 구형 안 합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이거니까 워낙 정치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15년 구형을 했던 거야. 특검도 이제 정치적인 특검이니까 일단 자기들은 무조건 맥시멈으로 채워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나온 거 보면 뭐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누구는 15년 구형인데 23년을 때리고 누구는 15년 구형인데 1년 6개월이 뭐냐. 진짜 나는 뭐 법조인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그 판사가 이상한 판사도 아니야.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증거 있는 대로 다 보고 그냥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제발 사법부 좀 가지고 뭐라 하지 말아라. 아니 또 그러면 1심하고 2심 또 바뀌면 또 위대한 사법부 이럴 거예요. 좀 냅두자. 근데 이제 좀 요런 찝찝한 마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어제 판결 중에서 이제 피고에게 이제 유리한 감형 사유 중에 하나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아니 그건 모든 재판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전두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내란 재판 했는데 아니, 이제 1심 판결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잖아요. 김건희 조사 받으라고 했더니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아니 그래. 뭐라고 해서 그래. 난 그것도 부적절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받고 기소를 안 당했으니까 지금 초범인 거지. 방금 우리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이름 지우고 그냥 다 모든 걸 혐의를 다 조사 받았다면 지금 초범이겠냐고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야지 왜 안 했어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진짜 이거 수사 검사 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얘기에 의하면 비하인드가 많네. 녹음된 게 있잖아요. 전화 녹음된 거.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그 녹음 다 들어봤대. 네.
근데 진짜 자기가 판단된 건 뭐였냐면 그냥 강남에 돈 좋아하는 아줌마구나. 도저히 주가 조작을 이해할 머리가 없다. 아니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김건희 씨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남에 그냥 돈 좋아하는 그런 아줌마. 비하를 지금은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이렇게 정말 치밀한 주가 조작을 뭐 공모하거나 이럴 머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디테일한 걸 몰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알았을 거라 생각해. 나도 솔직히 방조 혐의는 인정돼도 내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무죄가 된 것은 제가 또 그러면 특검이 도대체 증거를 뭘 제시를 한 거지? 약간 그 부분은 좀 맞아요. 이해되진 근데 않아요. 어제 또 판결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이제 희소식이었던 점이 뭐냐면 네. 사실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유죄가 판결되고 네. 그런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 지난번 대선에서 국고보조금도 환수해야 되는 아니 그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은 그 점에서 내심 안도의 숨을 그럴 수 내셨을 있지. 거예요. 네. 아니 저희는 뭐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뭐 안도를 해? 아니 걱정을 해 안도를 하지. 아니 그래. 어제 재판부에서 아니, 어제 조심해서 봅시다. 아니 어제 재판부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게 재판부에서 실시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제 판결로서 오세훈 시장이 거의 저는 네. 이미 혐의를 벗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개인적으로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망상적인 사람을 옆에다 두고 국정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했다는 진짜- 거에 대해서 좀 사과 좀 하라고 사과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깜빡 갔잖아요 지금.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태균 이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속적으로 그냥 혼자 계속 접근한 텔레그램을 거야? 보낸 거예요. 네. 텔레그램에서 보낸 거예요. 여론조사를. 어, 그리고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의심은 있었고 이 부분의 발언 자체가 다 탄핵됐잖아요. 그리고 이 강혜경 씨 민주당이 공익신고자라고 막 대우까지 해줬어요. 그분 말은 다 탄핵됐어요. 재판부에서 인정도 못 받았어요. 왜냐? 다 전원 증거라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요. 아까 막 말씀주셨지만 이 대선 선거 기간 되잖아요. 공신력 있는 기관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매주 나옵니다. 매주 나와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진행하는 ARS 여론조사, 이 미공표 여론조사, 명태균 씨가 조물락조물락해서 다 조작하는 이 여론조사가 대선 판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그렇게 신뢰가 있어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두는 아니고 홍준표 시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걸 갖고 당내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은 있죠. 이 조작된 선거 여론조사를 갖고 당내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용했다는 사람은 있지만 이게 큰 선거인 대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큰 사건화 됐던 거죠. 아니 그건 민주당이 잘한 거지. 결국에는 정권을 교체했잖아. 진실을 말했을 뿐이지. 아니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어쨌든 명태균이가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홍준표 편에 서가지고 홍준표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주물락 거려가지고 현역 의원들 10명이 홍준표한테 더 갔다고 하면 홍준표가 대통령 됐겠지. 그럼 탄핵도 안 됐겠지. 그럼 지금 야당도 아니겠지.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형님. 아무리 주물락 해도 주물락, 그 대세를 꺾을 수 없었단 주물락.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망상적인 사람하고 상의하고 그랬던 무지몽매한 윤석열 부부에 대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네. 예,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 땅을 치고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본인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었어. 맞아요. 아, 진짜로. 알았어, 못 가. 이 반도체 사이클로 아니, 인해서 근데 예. 그랬으면 민주당이 상법 개정 안 했을 거야. 분명히 상법 개정 막고 있었을 거야. 분명히. 제가 아니, 봤을 때는. 윤석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뭔지도 잘 몰라. 에이, 그 너무 그러지 마요. 알려줄까? 이유를 말해줄까? 그럼 또 해볼까?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적인 이런 북한과의 대치 상황 이런 걸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투세를 외국인한테 걷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한대. 근데 외국인한테 안 걷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래. 아, 말이 나와 있어요. 언론에 아니,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정치를 난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 예, 잘했다고 그러니까 개헌법도 안 읽어보고 개헌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깜빡 가 있잖아요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춥겠어.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건희 전 여사의 1심 선고. 지켜보시죠. 뭐 나머지 지금 뭐 몇 네. 건이 더 있어요. 그렇죠. 예. 항소심 남았으니까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설레발치기엔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일하기 힘들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 요거는 사실 이제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좀 의식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입법 속도가 실제로 우리나라가 느린 편인가요? 아니면은 뭐? 맞아, 국회에 있어봤으니까 정. 저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여야가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제가 뭐 야당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여당의 외우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잘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독다독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부족하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어떤 거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체이탈화법도 이런 유체이탈화법이 없죠. 저는 국민을 우습게 생각해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 진짜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도적 법률권이 190석을 가졌고 그게 2004년이잖아요. 가졌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집권한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그 민주당이 막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들을 온 국민이 다 봤어요. 빨리 해야 된다. 2차 종합특검 한 25일 만에 처리됐을걸요? 그 3대 특검, 뭐 방송 3법, 뭐 정보통신망법 본인들이 원하는 건 다 강행 처리했잖아요. 무슨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왜 하겠습니까? 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니까 됐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과제 입법 이것도 민주당이 마음 먹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적당히 정청래 대표에게 견제구도 던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과 미국 측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정치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명구스럽지만 그래도 나의 책임은 없고 그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지 지지율도 좀 유지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입법이 느리다고 하니까 이틀 만에 오늘 본회의에서 그렇다면 법안 10개, 법안 100개를 처리하겠다. 라는 목표로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보고 얘기하세요? 예. 이거 너무 무리 아닌가? 예, 갑자기 법안을 100개를 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는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공장도 아니고 막. 예. 나는 원래 60개 하려고 했는데 예. 원래 60개는 예정이 되어 있었고 예. 40개 거기에 더 이제 얹은 거야? 3, 40개 더 얹혀진 거고 예. 거기에 이제 고맙게 예. 우리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네. 동의를 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이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대통령이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 되게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법도 없고 절차도 없구나. 자기의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뭐 이제까지 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약간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성남시장이구나 이분 똑같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절차란 게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본인도 국회에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입법이 무조건 느리다고 국회 탓을 한다? 지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과 여권 진영인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와 이제 의회를 들러리로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50방 뭐 56일 며칠 이렇게 필리버스터 한다고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실제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위 단계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체 상임위 전체 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본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는 건지. 근데 사실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소위나 상임위는 그래요, 이해해요. 더 수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본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근데 이게 쟁점 법안 때문에 이걸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강민국 의원이 1년 동안 다듬었던 뭐 금융운영법인가 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필리버스터 해요. 그러니까 강민국 의원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정 활동하면서 공들여가지고 법안 하나를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뭡니까? 아니 최소한도로 당신들이 내 가지고 우리가 합의한 법안은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국민의힘이 발의한 것 중에도 좋은 법안이 있거든요. 서로가 이해하는 법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은. 근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 이렇게 날마다 쪼개서 하는 것밖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네, 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뭐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여야가 원내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원하는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고 싶어도 다른 민생 법안이 정말 그렇게 급했다면 민주당이 보기에 그러면 이걸 좀 더 미루고 민생 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민생 법안을 먼저 60개를 먼저 올리겠다. 우리가 2차 종합특검 나중에 올리겠다. 방송산법 나중에 하겠다. 좀 더 협상해보자. 우리 뒤로 미루고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법안을 먼저 올렸다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역풍이 뻔한데 그 민생 법안만 60개 올라간 상태에서 필리버스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 바로 잡아야 그러니까 돼요. 지금은 이런 여야 간의 협상 자체 주고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라는 여론이 워낙 강하고 당내에서도 워낙 이게 세니까 이 쟁점 법안을 뒤로 미루면 뭔가 본인들이 일을 안 한 것처럼 지지층이 생각하니까 밀어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안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필리버스터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연출되는 그러니까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방금 이민찬 부위원장 하신 말씀이 딱 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쟁점 법안이 예를 들어 5개가 있고 비쟁점 합의된 법안이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민찬 부위원장 말씀처럼 앞에 있는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쟁점 법안 5개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50박 51일 그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끝에다 놔둔다고 하더라도 앞에 거부터 그러면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쟁점 법안들 자체를 그렇게 부각시키거나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이런 민생 법안들을 먼저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민생 법안들만 그 굉장히 쟁점되는 것은 별도 회기에서 임시회에서 처리를 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상황이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매질이 좀 있어서 지금 입법이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나 얼마 전에 국세청장 잡돌이 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국세청장이 나름 다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잡돌이가 뭡니까? 잡돌이가 뭐 아니 말을 하려는데 뭐 그냥 잡돌입니까? 아니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그냥 그거 참 아니 누가 그거 모르냐고 하면서 막 입법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막 방법을 생각해내라. 나는 진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헷갈리죠. 민주당 대통령 아니었어? 라고 이제 헷갈리실 수 있죠. 그러니까 국세청장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간 그러니까 사람인데. 비례대표 하셨다간 네. 네, 어쨌든 뭐 대충 다 얘기한 것 같네요. 고생하셨어요. 예.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후 2시에 다칸다 플러스가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은 이제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님과 김한 한겨레 기자님 모시고 지방선거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답한다, 다 파헤쳐 본다 라는 느낌으로 답한다라는 프로그램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재밌겠다. 방송인데 여러분들 그 2시에 이번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미래를 좀 예측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한번 봐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오늘 함께 하니까요. 답한다도 한번 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상품 설 선물 포장용 육포 선물 세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5봉지 대용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가격이 참 착합니다. 배송비 받지 않고 29,900원에 여러분들 편하게 선물해 보시라고 육포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3가지 맛의 육포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드시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 반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